그동안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를 강조했던 미국이 북한을 향해 최고 수위의 경고를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을 거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2주 만에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돌연 우리나라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양국 관계가 파탄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 적 없다며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참석자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올인해 안타깝다고 공세를 높인 가운데 민주당은 TF를 설치해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아내와 10대 아들 2명을 살해하고 위장 신고까지 한 40대 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는 계획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8년 만에 잃었던 기억을 되찾아 범행했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양주시의 한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지하 5m 깊이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미국이나 그 동맹국에 핵 공격을 했다간 북한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아니,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극한 수위의 초강력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정을 한 듯 중국에 대해선 유일한 경쟁자, 러시아에 대해선 가장 급박한 위협이라 지목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정조준했는데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하죠. 미국의 경고가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 미 국방부 2022 핵태세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핵무기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NDS is also clear-eyed about other serious threats, and that includes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기존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를 강조하며 중장기 대책을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즉각적인 경고 수위를 고조시켰다는 평가입니다. We have made it clear to Kim Jong-un we're willing to sit down with no preconditions. We want to se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e hasn't shown. 조태용 주미대사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초점은 실질적인 확장 억제 강화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는 비견되지 않지만 동맹국을 도발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가가 분명히 따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동안의 북한 6차례 핵실험 일지를 보면 요일과 일시에는 사실 대중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죠. 과거 북한은 핵실험을 앞두고 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터라 우리 정부는 이제 곧,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선거 날인 다음 달 7일 전에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딱 열흘 남았네요.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미국을 겨냥한 전략 핵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전략 핵보다는 규모가 작은 전술 핵입니다. 가까운 한국을 겨냥한 거죠. 반경 10km 이내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 거리를 우리한테 도입해보면 서울 광화문에 핵이 떨어졌을 경우 강남역까지 다 초토화됩니다. 정태진 기자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이미 마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제는 시기인데 국정원과 전문가들 모두 북한이 다음 달 7일 전 열흘 내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6차 핵실험 직전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발사를 4, 5차 핵실험 전엔 방사포를 쏘며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25차례 탄도미사일을 쏘며 한미에 으름장을 놓고 있는 패턴과 유사합니다. 북한이 핵실험했던 거랑 유사한 형태로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해서 마지막 방점을 7차 핵실험을 찍겠다라는 거에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 폭발력과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력을 발전시키면서 이번엔 전술핵을 통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핵실험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절대로 6 더하기 1이 아니다. 7차 핵실험을 지금까지 대응했던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전술핵은 1킬로톤 폭탄으로도 반경 10km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강남역의 직선 거리가 10km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도심에 떨어질 경우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파괴력입니다. 전술핵은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강타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처음으로 그 히로시마 이런 데 터뜨렸던 게 15킬로톤이라니까 그 정도 수준이 이제 전술핵 탄두의.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본격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핵실험을 하면 땅이 흔들립니다. 일종의 인공지진이라고 할 수 있죠. 1차 핵실험 땐 규모가 3.9였고 5차 핵실험부터는 규모 5를 넘었었습니다. 기상청은 인공지능과 지진과 자연지진을 구분하는 작업을 거쳐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하는데 어떻게 이 둘을 구별하는지 강세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과 2017년 6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 지진 규모만으론 구별이 어렵습니다. 차이는 지진파에서 납니다. 지진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일치하는 P파와 두 방향이 수직으로 어긋나는 S파로 나뉩니다. 단층이 어긋나며 발생하는 자연지진은 이 P파와 S파가 고르게 관측됩니다. 하지만 인공지진은 핵폭탄의 중심에서 에너지가 퍼져나가 진행과 진동 방향이 일치하는 P파만 강하게 나타납니다. S파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폭발 같은 거는 모든 방향으로 이제 에너지가 다 퍼져 나가기 때문에 P파가 주로 크게 발달을 하는 거고 S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인공지진은 자연지진과 음파에서도 다릅니다. 핵실험은 지표면 근처에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때 소리, 즉 음파가 강하게 발생하고 북한 접경 지역에 설치한 공중음파 탐지기가 이를 감지합니다. 공중음파 관측소를 북쪽에 총 5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표 또는 굉장히 낮은 깊이에서 하기 때문에 공중음파가 자연지진에 비해서 굉장히 잘 발달하는. 여기에 과거 핵실험 데이터와 비교해 최종적으로 인공지진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상청은 북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인공지진 여부를 판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북한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주목을 덜 받았지만 사실 오늘 또 북한은 도발을 감행했죠. 미국의 강경한 발언 등 국방부 출입하는 권영범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미국이 강경 발언을 낸 배경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통합 보고서엔 80쪽 정도의 분량의 북한이란 단어가 총 33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먼저 핵태세 검토 보고서엔 북한 단어가 총 9번 등장을 하는데요. 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낸 상태고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공개된 12쪽 분량의 짧은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엔 북한 표현이 19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네. 북한이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오늘 또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발사했습니까? 네, 일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11시 59분쯤부터 오후 12시 18분쯤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지도로 한번 보시면요. 네네네.
발사 지점인 통천은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동해 해상 적대 행위 중단 구역 바로 윗지점에 있습니다. 비행거리 약 230km, 고도는 최근 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낮은 24km, 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한동안 잠잠한 거 했는데 또 도발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끝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에 나선 이후 재개한 첫 도발인데요. 군 당국은 호국 훈련 마지막 날인 오늘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시 도발을 한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규모 실기동 훈련인 호국 훈련에 대한 반발성, 무력 시위 우리나라. 네, 성격이 큽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를 한번 떠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졌다는 것은 한미 양측의 북한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랄까요? 이런 것을 탐색하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핵실험을 또 한다면 이번에도 풍계리에서 할까요? 네, 북한이 지난 1에서 6차 핵실험을 진행한 장소는 풍계리 핵실험장이었죠. 네. 따라서 이번에도 풍계리가 유력하긴 합니다. 하지만 풍계리가 아닌 제3의 비밀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보시면 풍계리에서 중국 본토와 가장 가까운 지점이 약 12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핵실험을 하는 풍계리에서 이 중국 본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열핵폭탄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연쇄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위력의 핵실험을 연쇄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능력이 이런 강력한 능력 그리고 이런 정밀한 능력까지도 핵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뜻이고 우리는 연합 공군 훈련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군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미 7공군 사령부와 비질런트 에이스라 불리는 연합 공중훈련을 펼칩니다. 우리 공군의 F-35A, F-15K 전투기 등 140여 대와 미군 F-35B 전투기 등 100여 대를 포함해 총 240여 대가 참여를 하는데요. 한미가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시행하는 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돌연 우리나라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양국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는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까지 했죠. 먼저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7일 우크라이나 상황을 포함해 국제 정세에 대해 토론하는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합의 실패에 대해 말하다가 갑자기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갑작스러운 발언 배경을 두고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무기 수출을 하는 걸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를 대거 지원한 폴란드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근 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입했습니다. K2, K9 장비가 유럽의 우방국인 폴란드에서 폴란드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폴란드의 평화를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게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본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 사용의 위험은 항상 존재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결국 러시아와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발끈했습니다. 살상 무기 공급은 없었다면서도 주권 문제라고 했죠. 무기를 공급하지도 않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건 한국의 주권 문제다.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이니 건들지 말라 이겁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관계 파탄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실제 지난 4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국회 화상 연설 이후 정부는 의약품과 방탄조끼, 모포 등의 군수 물자만 지원해 왔습니다. Потребуємо систем протиповітряної оборони. Ми потребуємо літаків, танків, інша бронетехніка, артилерійські системи та боєприпаси. 캐나다 측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포탄 10만 발을 수출해 줄 수 있는지 우리 측에 문의했을 때도 정부는 수출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 러시아 대립국에 대한 방산 수출에 대한 불만이나 불리한 전황을 극복하려는 타개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도 김 의원을 맹비난하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는데요. 김 의원은 대통령이 뉴욕 비속어 발언을 사과하면은 본인도 사과를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심야 술자리 의혹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며 퇴출해야 한다고 맹비난했고 법사위원들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순방 발언 논란을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입에 올린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유체이탈식 화법 아니신가요? 당내 일각에서도 김 의원의 실수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 의원은 재차 국회의원에 질문할 권리라고 항변하며 윤 대통령이 먼저 비속어 논란을 사과하면 사과를 고려해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제보를 확보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응도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가짜뉴스에 가담하고 있다며 공격한 건데 특히 우상호 의원을 상대로는 과거 룸살롱 욕설 사건까지 끄집어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2년 전 5.18 행사 전야제에 참석했다가 유흥주점에 가서 욕을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 명의로 2차례나 입장문을 냈지만 김의겸 의원은 물론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자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죠. 민주당이 이 저질 가짜 뉴스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예 박범계 의원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 때 그랬냐고 반문했고 우상호 의원에겐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안다며 과거 술자리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지난 2000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날 우 의원 등 정치인들이 새천년 NHK라는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지며 임수경 전 의원에게 한 욕설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당시 임 전 의원이 인터넷에 폭로해 논란이 일었는데 우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회자되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여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감장에서 김의겸 의원에게 술자리 질문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국감장에 들어가기 직전 웬 남녀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한 보수단체가 해당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이 매체를 고발했습니다. 국감장에서의 혈투가 장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른바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크게 반발합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자신을 집요하게 따라붙은 한 유튜브 매체와의 야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같이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여자분 한 분,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남자분 한 분이 똑같은 식의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튿날엔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술자리의 동석자로 지목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날조된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다. 한 보수시민단체는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말했다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와 대표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강희호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시작된 대장동 수사는 핵심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기고 1년 넘게 수사가 진행됐지만 계속해서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속 만료돼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면서 김용 구속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선 자금 수사로 전격적으로 방향을 틀었죠. 유 전 본부장 외에도 당시 함께 구속된 남욱 변호사 그리고 대장동 일당과 윗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지목됐던 정민용 변호사, 남 변호사의 측근인 이모 씨 이렇게 4명이 검찰에게는 귀인이 됐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소식 먼저 홍주 기자가 이들 4인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재판은 매주 2번 정도 열리는데 최근에는 방청석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재판에 나오는 인물들의 발언 때문인데요. 내 죄값만 받겠다. 그들이 지은 죄는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거침없는 입은 최근 대장동 사업 책임자는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증언으로까지 이어졌고요. 덕분에 검찰은 대장동 배임이라는 하나의 무기를 쥐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욱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뭉칫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선 자금 수사에도 동력이 생겼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금 전달책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와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를 통해 확보된 메모나 CCTV 등을 검찰이 유의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실제로 돈을 전달한 증거와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일인데 이 귀인 4인방의 조력으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구속됐다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었듯이 다음 달 22일 구속이 만료되는 남욱 변호사도 입을 더 열까요? 구속되고 1년이 지난 만큼 일단 석방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남 변호사의 진술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상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미국에 머물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남욱 변호사. 당시 뇌물 공여 약속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 달 22일이 구속기간 만료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가 만일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석방된다면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에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20년 정 실장에게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면서 자금 출처와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가 경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참여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던 정 실장에게 개발 편의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네줬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게다가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직전 그를 입막음하려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앞서 정 실장은 자신이 받는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검찰은 누가 입을 열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시킬 수 없습니다. 증언을 뒷받침할 물증이 뒤따라야 하죠.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었던 것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뿐 아니라 물증 덕인데 이번엔 자금 전달책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와 정민영 변호사 등이 제출한 메모, 돈을 담아 썼다는 가방, 그리고 CCTV가 있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의 자택입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8억여 원이 정 변호사에게 건네준 뒤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남 변호사 돈을 전달한 최측근 이모 씨가 돈을 전달할 때마다 남긴 메모에는 정 변호사의 자택 지하 주차장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메모를 바탕으로 지하 주차장 CCTV와 이모 씨의 출입 내역을 확보하면서 불법 자금의 출발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정 변호사에게 지난해 4월 김 부원장이 사무실을 찾아 유 전 본부장을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차량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사무실을 냈다고 해서 인사차 찾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건 CCTV와 메모, 돈가방과 상자 등 검찰이 확보한 물증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현금만 받고 그 현금을 둘러싼 도구를 돌려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혐의를 입증한다고 하면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다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검찰은 이런 민주당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번에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여기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듯하죠. 대장동과 관련된 인물 권순일 전 대법관 소식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김용 부원장 구속기간이 연장됐다고요? 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차 구속기간이 오늘 오전 0시까지였는데요. 검찰이 어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다음 달 7일까지 김 부원장을 구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속영장은 한 번밖에 못하는 만큼 검찰은 이제 열흘 내에 김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해야 합니다. 다만 김 부원장은 지속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협조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검찰은 또 하나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제공한 겁니다. 해당 전화기는 바로 유 전 본부장이 김 본부장,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직접 소통한 그 휴대전화죠. 휴대전화 속 내용이 온라인 클라우드로 자동 전송된 자료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건데 여기에서 대선 자금과 관련한 추가 정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동규 전 본부장, 앞서 전해드렸던 이번 사건의 키맨이기도 하죠. 오늘도 한마디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조금 전 오늘 재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제가 어떻든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진실에 입각해서 뭐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제공하겠다라는 의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김 부원장, 정 실장 등과 함께 소통한 텔레그램 정무방에서는 단순한 친목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 논의도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들어간 방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에게 지난해 8억여 원을 줄 때 이게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라고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돈 든 상자를 건넨 뒤 다시 돌려받는 경우도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분명히 돌려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들린 이름이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반려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죠. 권 전 대법관이 지난달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는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진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의혹이 변호사로 활동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권지한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당시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권지한 대법관은 대장동팀 김만배 씨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났고 또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도 일하면서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았습니다. 다만 권지한 대법관이 사법 처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강제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권지한 대법관의 의중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등록을 강행하려고 하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아내와 10대 아들 둘을 살해하고서 집에 와보니 숨져 있었다고 거짓 신고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계획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8년 만에 잃었던 기억을 되찾아 범행했다는 등 동기를 묻는 말에는 횡설수설했는데 잃었던 기억이 돌아왔다는 건 20일 전, 감정이 쌓인 건 한참 전부터.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내와 아들 둘을 살해하고서 흉기를 버리고 집 근처 PC방이 있는 건물로 들어온 피의자의 모습입니다. 외출하는 척 집 밖으로 나갔다가 CCTV 사각지대를 통해 다시 들어온 피의자는 범행 후에도 CCTV를 피해 나간 뒤 이곳 PC방으로 이동했습니다. 2시간 정도 PC방에 머물던 피의자는 이번엔 CCTV를 의식한 듯 느릿느릿 집으로 들어가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거짓 신고했고 잠시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는 취재진의 계획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8년 만에 잃었던 기억을 찾아 범행했다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8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뭐 ATM 기계가처럼 일만 시키고 뭐.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피의자는 면회 오면 궁금한 점을 다 설명하겠다는 등 알 수 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아까 8년 전 기억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원인이 다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미친놈 아니에요. 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 노출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경북 봉화 아연 광산에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된 지 벌써 사흘이 됐습니다. 구조대가 지하 190m의 매몰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 한참 더 가야 합니다. 수직으로 내려가 이제 수평으로 뚫어야 하거든요. 아직 실종자들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군의 아연광산 입구. 소방대원들과 광산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광산에 매몰된 작업자 2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지만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지점은 지하 190m. 구조대가 사고 갱도 옆 제2 수직 갱도 지하 140m까지 내려간 데 이어 다시 수평 130m 지점에서 암석을 제거하며 매몰 장소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5m 정도 진입한 상황입니다. 화약을 이용해 발파하고 부서진 암석을 수레로 실어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발파를 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이제 구조자가 발파 소리를 들으면은 희망을 갖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발파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 지점까지는 90m 이상을 더 가야 됩니다. 작업 속도로 볼 때 1시간에 50cm 접근도 어려워 매몰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최대 사흘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조 작업이 완료되면 광산 안전법에 따라 광산 내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자신이 일했던 공장에서 집요하게 구리를 훔치려 했던 전직 직원이 체포됐습니다. 공장 대표가 15년 동안 모은 8억 원 상당의 구리 조각이라고 하는데 2차례 범행의 실패로 돌아가 수사가 진행 중인 걸 알면서도 또다시 절도를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둑한 밤에 중장비가 무언가를 바삐 실어 나릅니다. 또 다른 날 사람들이 수북히 쌓인 물건 사이로 바삐 움직입니다. 실어 나르는 물건은 쓰고 남은 83톤 규모의 구리 조각들로 근무자가 없는 새벽 시간을 노려 몰래 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지난 8월에 구리를 훔쳐 작물업자에게 7억 7천만 원에 팔아넘겼다가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구리를 압수하자 다시 지난달에 공범을 모아 재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CCTV 덕분에 결국 3차 범행 전에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수 있고 변명의 개 있고 체포 구속 조치. 범행을 집요하게 시도한 사람은 34살 A씨로 8년 동안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지난 5월 퇴사한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과 주식으로 빚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일당 가운데 5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을 챙긴 공범 다른 1명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이제는 공중에서 일하는 게 아니어도 땅에서 일을 할 때도 안전끈을 묶어야 할 듯합니다. 경기도 양주 하수관 공사장에서 갑자기 땅이 5m 아래로 꺼져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한 명이 숨졌거든요. 현장 감리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는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으로 나온 철제 구조물 사이가 뻥 뚫려 있습니다. 주위엔 토사가 쌓여 있고 관계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도 양주의 한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깊이 5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감리업체 소속 근로자 60대 A씨가 그대로 파묻혔습니다. 19타로 구멍을 뚫는데 별로 이제 토사하고 이제 빨려 들어간 무심콜처럼 쭉 빨려 들어간 거예요. A씨는 이곳 작업장 통로가 꺼지며 사고를 당했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2시간 만에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당시 공사장에서는 하수를 모아 처리장으로 보내는 관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었고 A씨는 현장 감리 업무 중이었습니다. 사망한 A씨가 속한 감리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업체입니다. 하지만 A씨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 소속은 아니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적용을 선뜻 결정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종사자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거지. 네네. 감리업체까지 그게 있는 거는 아니니까 안전조치의 의무는 또 그 시공사한테 어쨌든 일부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되게 좀 복잡해요. 경찰은 발주처인 양주시와 시공사, 감리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조두순, 김근식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 수원 지역에서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가 오는 31일에 출소합니다. 15년 형기를 마쳤거든요. 박병화가 거주하게 될 것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이 밀집한 경기 수원 지역은 이미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불린 박병화는 2002년부터 5년간 수원 지역에서 연쇄 성폭행 범행을 벌였습니다.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벌였고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었습니다. 범행은 모두 수원 지역에서 이뤄졌고 피해자만 10명에 달합니다. 현재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박병화는 15년 형기를 마치고 오는 31일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박병화가 머물 곳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벌써 불안하기만 합니다. 범죄자가 온다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박병화의 경기 지역 거주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경찰과 지자체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몰려있는 수원시는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나서 법무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혹시 모를 박병화 거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출소를 앞두고 우리 수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극도로 가중되었습니다. 수원 거주를 강력히 거부합니다. 재구속된 김근식과 달리 박병화의 출소는 막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유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유 기자, 오늘
주요 고위공직자들 재산이 공개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죠.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이 이번에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 공개 대상엔 지난 7, 8월 신규 임용된 1급 이상 22명을 포함해 모두 97명이 포함됐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거 누가 재산이 제일 많았습니까? 네, 압도적 1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비서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이었습니다. 검찰 출신의 80년대생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선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 445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개된 공직자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인데요. 본인 명의로 신고한 예금과 아파트 분양권 등 45억 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 부분은 배우자의 재산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배우자라고 하면 지난 6월에 윤 대통령이 스페인에 갔을 때 같이 가서 그게 또 나중에 뒤늦게 논란이 됐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이 비선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실은 수행원 신분으로 간 것이다라고 해명을 한 일도 있었는데요. 이 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는 이 국내 유명 한방병원 재단 이사장의 딸입니다. 이번에 신고된 재산 약 446억 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바로 신 씨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인데요. 392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또 이 주식에 대해서는 현재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에서 비서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심사 중인 상황인데요. 이 비서관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길 이 증여를 통한 적법한 재산 형성이었다라면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신 씨 명의로 17억 원 가량의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있었고요. 또 노원구 상가 64채도 신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원모 비서관 외에 또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바로 양종광 평안북도 도지사였는데요. 79억 5천만 원을 신고했고요. 대통령실에선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72억 6천만 원을 신고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회 상황으로도 좀 가보죠.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오늘 나란히 지방으로 갔습니다. 네. 민심 잡기를 하기 위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로 향했습니다. 국정감사로 중단됐던 현장 최고위가 4주 만에 재개된 건데요. 얼마 전 큰 불이 났었던 매천시장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서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번 회담을 촉구했습니다. 정쟁에 빠져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에 국가 영향을 소모할 게 아니고 민생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국민의힘 비대위는 충남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13일 TK를 시작으로 지방 순회 중이었는데 검찰의 민주당 압수수색 시도로 전국이 급변하면서 미뤄진 일정이었거든요. 여기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떤 얘기 남겼는지도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시한 대선 공약들이 모두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더 관심이 쏠린 곳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오후 고양시에서 이 국민의힘 당원 교육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작은 행사인데 이 자리에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론되고 있는 당권 주자들이 총출동한 건데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원내대표 할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 수석 대변인 역할이라는 걸 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시니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고 있구나. 네, 여기에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안철수 의원은 이 당원들 앞에서 깨알 어필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당에 대회에 나왔던 분들은 신세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구를 돌봐줄 사람은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공천 파동은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김기현 의원은 본인이 윤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윤심을 대표하는 당권 주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 일정이 나오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당권 경쟁의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를 풀고 아파트 값의 50%까지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죠. 20억 원짜리 아파트도 대출 10억 원을 끼고 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DSR 40% 제한은 그대로여서 연봉 1억 6천만 원을 넘어야 하는 데다가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10년 만에 최고로 높아졌거든요. 역시나 시장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용 81제곱미터 시세가 2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의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동안 이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 없이 20억 원이 전부 있어야 했지만 대출 규제 완화로 앞으론 절반인 10억 원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는 적용돼 10억 원을 빌리려면 월 1,300만 원 이상 벌어야 하고 5% 이자율 기준으로 매달 536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과 목동, 여의도 등에서도 대출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시장 반응은 냉랭합니다. 금리 높은데 누가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높은데 누가 사요? 반응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어서는 등 금리 부담은 더 커진 상황. 강남권 매수 심리마저 79.4로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꽁꽁 얼어붙어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물가 부담이 커지자 사실 좀 된 일이긴 하죠. 정부가 비축했던 김장 재료 10,000톤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할인 판매 행사도 열리는데 배추와 무 등 김장 채소류를 최대 40%까지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한 전통시장.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있지만 높아진 채소값이 부담입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2배나 올랐지. 배추가 제일 부담되지. 조금 천천히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 1년 전과 비교하면 김장 재료인 무는 90% 가까이, 배추는 16% 넘게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비축했던 마늘, 고추, 양파 총 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폭우와 작황부진으로 지난 7월에서 9월 사이 급격히 가격이 올랐던 배추와 무는 재배 면적이 늘면서 다음 달부터 공급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820곳에서 할인 행사도 열립니다. 김장 채소류는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되고 김장에 사용되는 굴, 젓갈 등 수산물도 20% 이상 저렴해집니다. 정부는 김장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수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부는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LNG와 LPG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해 서민층의 동절기 난방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비서실, 미래전략실을 통해 전체 조직에 회장의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럼 이재용 회장은 어떻게 그 큰 조직을 아우를까요? 고민이 깊습니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는 광주에 있는 협력업체를 찾아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회장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광주에 있는 협력사를 선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전자 냉장고와 세탁기 등에 들어가는 철판 가공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이 회장은 상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직후 신뢰와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힌 소감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관심은 삼성의 조직 개편입니다. 이 회장은 조만간 사장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과거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을 복원하느냐가 재계의 관심입니다. 1959년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비서실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컨트롤 타워는 고 이건희 회장 때 비서실에서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을 거치며 해체됐던 전략기획실은 2년 후 미래전략실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회장은 직접 미래전략실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창업자이신 선대 회장께서 만드신 거고 유지를 해오신 거라 조심은 스럽지만 국민 여러분들께나 우리 의원님들께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시면 없애겠습니다. 이 때문에 느슨한 형태의 업무 조율 기구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이 회장의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언과 문호조 경영 폐지 약속에 대한 실천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오용노조와 노사협의회를 악용한 노조 탄압, 노조 폐지 행태를 지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삼성전자의 창립 기념일인 다음 달 1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조국을 구한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은 1970년 세상을 떠나면서 몇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가족장으로 하되 정치인과 관료는 배제하고 참전 용사와 이웃의 조문만 받을 것. 장애를 앓다가 먼저 간 딸 연마을 공동묘지에 자신은 묻고 묘비에는 그냥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만 써달라 하고요. 퇴임 후 지급되는 연금마저 가난한 국민을 위해 쓰라며 사양했던 그가 세상을 떠나자 형편이 넉넉지 않던 유족들은 그의 생가를 처분하는데 그 지방의 어느 부호가 사서 국가에 헌납을 했고 지금은 드골 기념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지방의회가 앞으로 4년간 월급을 얼만큼씩 받을까 의정비 책정시한 10월 31일을 앞두고 인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의회는 월정 수당 인상률을 45%로, 부산 동구의회는 24%, 전북 순창군의회도 25%를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대부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4%입니다. 물론 그동안 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 이 정도는 올려야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의견 수렴 절차 정도는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과정도 없이 자신들의 권한을 활용해 셀프 심의하고 인상안을 셀프 의결해도 되는 걸까요? 그나마 충북도 의회는 공청회를 열었는데 참석자가 고작 50명, 딸랑 주민 1명이 발언을 하고 끝났을 정도로 대부분은 마지못해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겨우 13%일 정도로 불신이 심각한데도 말입니다. 사실 1991년 지방의회가 생길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직도 허용을 해주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연간 최고 5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챙기면서 토목, 건설업 등 영리 행위까지 다 합니다. 낯 뜨겁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그들에겐 한 번 욕먹으면 4년이 행복하다 하는 말이 더 와닿는가 봅니다. 지역을 위해 밤샘하며 자원봉사 수준에 불과한 보수를 받는 유럽 선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러운 건 비단 저뿐만은 아닐 듯합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지방의원 보수 인상 낯 뜨겁네 였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전 마지막 평가전을 위해서 축구대표팀이 소집됐습니다. 다음 달 11일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을 치르고 나서 다음 달 12일이죠. 월드컵 최종 명단이 발표되는데요. 이번 대표팀 멤버 가운데 몇 명이 카타르 여행 티켓을 손에 쥐게 될까요? 오늘의 핫클립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날마다 안개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어지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중부 내륙과 호남, 경북 내륙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겠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따라서는 약하게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는 주말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양도 10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내일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은 맑겠습니다.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낮 동안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경기 남부와 충남권은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서울이 아침에 10도,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로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아침에 10도, 창원이 11도, 낮 기온은 부산이 20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